우촌TV 1069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35회 제3부 서울수복과 대통령의 북진통일 행보 가운데 나는 통일의 광신자이다를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는 통일의 광신자이다. 10월 16일 미 대사관 드럼라이터 참사관이 아침에 찾아왔다. 그는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남한에 국항시킨다는 유엔 임시 한국위원회 선언에 대항하는 어떤 성명도 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2, 3개월만 참으면 모든 일이 잘 될 터이니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고 드럼라이터가 말했다. 대통령은 드럼라이터에게 바로 그 몇 개월 안에 당신네들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피 흘려 싸워 얻은 것을 전부 잃게 될 터이고 한국 사람들은 결코 그와 같은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독립된 민주정부 아래 누리게 될 한국인의 자유와 행복이 대통령이 평생을 못 바쳐 싸운 목적이었다. 자유국가의 자유시민으로서 궁극적 통일과 평화는 우리 민족 전체의 염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나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우리는 기어이 극복해내고야 말 것이라고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다. 나라가 통일이 되면 그동안 겪었던 우리 민족의 고난과 불행이 떨어질 것이므로 우리 국민은 전쟁의 고통과 파괴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희망을 걸고 있다. 피난민들은 모두 고향집으로 돌아가 남북으로 헤어졌던 가족끼리 함께 만날 수 있고 같은 부모와 한 형제가 서로 총을 겨누는 비극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북한의 풍부한 전력과 함께 강물과 석탄을 강산에서 캐내어 산업을 부흥 발전시키면 부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장병들은 물론 부상병들까지도 불구의 몸이지만 통일전선에서 다시 싸우게 해달라고 청원해 오고 있다고 대통령이 드럼라이터에게 말했다. 이에 감동된 드럼라이터는 조용히 돌아갔다. 드럼라이터가 돌아간 뒤 얼마 후에 뉴욕타임스의 리처드 존스턴 기자가 들어왔다. 존스턴은 우리에게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합치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묻기 위해 국제연합이 북한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불과 3주일이면 북한에는 겨울이 닥쳐올 것이니 그렇게 속히 선거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하던 사실도 알고 있었다. 대통령은 존스턴에게 미 군정을 북한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존스턴은 국제연합 결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존스턴은 그 일은 계획에도 없고 아무도 생각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존스턴 기자에게 군정법령 사본을 보여주었다. 그는 몹시 흥분하여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산당국을 인정하고 한국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는 말씀인가요? 하고 반문했다. 대통령은 지금 한창 올라있는 미국의 명성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일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것이며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을 우러러보았지만 앞으로는 크게 신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언제나 전쟁에는 이겼지만 평화에는 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오? 하고 물었다. 존스턴은 한국 국민이 결코 이러한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계획입니다. 라며 대통령의 뜻에 동감을 표했다. 존스턴은 대통령에게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를 쓰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새로 국제연합의 임시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통치를 남한에 국한시키고 국제연합은 북한에서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그것이 트루먼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이 바라던 게 아니며 하나의 타협안으로 나타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임시위원회는 북한의 모든 단체 조직을 존속시키려는 것인데 사실상 거기에는 공산당에 의해 획일적으로 통제되는 조직체들만이 존재하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인도의 거중 조정이 받아들여진 것이 분명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세계대전을 피하려면 소련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전력을 총동하여 남으로 밀고 내려올 것이라는 국무성의 이견을 받아들였음이 틀림없다고 대통령이 우려했다. 소련은 위상국가들 앞에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역할을 연출하고 있다. 또 미국 선거에서는 세계대전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말보다 더 잘 먹혀들어갈 명분이 없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트루먼 대통령이 막류들 만큼 열심히 이에 뛰어들기를 바랄 사람이 없다. 부드러움이 넘쳐 흐르는 에치슨 국무장관의 연설, 중공에 대한 그의 견해 등 모두가 그의 유화정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대통령은 지적한다. 태평양 전쟁을 해볼 때 소련이 끼어들었을 때는 이미 연합군이 승리해 있었다. 소련의 참전으로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파괴가 이루어졌던가. 지금 이 전쟁은 거의 승리했으며 적은 무너지고 공산당을 한국에서 몰아낸다는 확신은 누구나 틀림없이 가지고 있었다. 자기네 보급 기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전쟁을 수행할 여유가 없을 것이며 준비도 안 돼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대통령은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마치 전쟁이 시작되면 공산당에 유리할 것처럼 선동을 당하고 있다. 소련은 직접 싸우는 것을 원치 않고 자기의 괴뢰들이 싸워주기를 바라는데 북한의 괴뢰들은 패배했다. 이것은 철의 장막 뒤의 모든 인민들에게 심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한민국을 북한에서 몰아내라. 북한의 권력기구와 법정을 온전시켜라. 국제연합이 북한에서 선거를 먼저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통일시켜라 하는 식의 제안으로 단일민족인 한국을 또다시 각각 자신들의 세력으로 갈라놓고자 책동하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책동이 주요하여 이 전란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통일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여 외국의 재분할 목적에는 기여하겠지만 동족 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치른 당사국인 우리에겐 그 이상의 희생이 없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통일의 기쁨을 안고 발걸음도 가볍게 험난한 북진길을 다름질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다. 벌써 수많은 꽃들이 져갔다. 대통령은 이 같은 민족의 비극을 넘어서 하나의 커다란 보람, 즉 통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또다시 미치광이 소리를 들어야겠다고 했다. 독립운동 당시에 듣던 그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치광이 소리는 소위 우방의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올 것이라고 하며 통일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수하기 좋은 욕이냐고 웃었다. 메가드 원수와 함께 웨이크도 회담을 동행했던 무초 대사가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외교관으로서 최고 영예의 훈장을 수여받았다고 존스턴 기자가 알려주었다. 북괴가 기습 도발해 오자 무초 대사는 신속히 대처하여 주한 미국인들을 최선을 다해 기한시켰고 전시 중 한국과 유엔군에 기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대통령에게 무초 대사가 서울로 기임하는 대로 경무대에서 간단한 축하 만찬을 준비하여 초대할 것을 제의했다. 적 치하에서 숨어다니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대통령의 가까운 친척들이 찾아왔는데 너무도 반가워서 서로 껴안고 울었다. 공산 치하의 서울에서 자기들을 숨겨주고 살려준 은인들이 공산당에 부역한 죄로 여러 수사관에 끌려가서 곤욕을 치르고 석방됐었는데 제일 무섭다는 특무대로 또 잡혀갔다고 대통령에 그들은 특사를 호소했다. 피난 갈 틈도 주지 않고 한강다리를 폭파해버려 석 달 동안을 온갖 고생을 다 겪어낸 것도 억울한데 이제 와서 죄인 취급까지 당하게 됐다고 서울 시민들이 무척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성이 높다고 조카 심씨 형제가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대통령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몹시 침동한 음성으로 서울 시민들을 먼저 피난시키지 못한 내가 죄인일세. 아무튼 나를 찾아보러 와서 고맙네 하고 말했다. 친척들이 돌아간 다음 의자 옆에 조그만 선물 보따리가 놓여 있어서 풀어보니 대통령이 좋아하는 고추장과 한국 음식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음식들을 식당으로 옮겨놓았다. 마침 김광섭 비서가 들어와서 오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개학을 했는데 무척 밝고 즐거운 표정으로 등교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또 우리 어린이
위문단들이 유엔군 부대를 방문하여 귀여운 율동으로 민속춤과 각나라 민요를 불러주어 굉장히 환영을 받았다는 보고를 해주어 나는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유엔군 장병들에 대한 고마움을 한국의 자랑스러운 고유 문화인 아름다운 춤과 노래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큰 위안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의 표정이 퍽 밝아졌다. 시인비서는 술 먹고 지각할 때도 있지만 대통령의 무거운 마음을 부드럽고 맑게 해주는 독특한 성품이 있다. 대통령이 친족처럼 아꼈던 이선식 비서가 공산당에 총역사를 당했다는 비보를 김장흥 총경이 전해주었다. 이 비서는 월남 이상제 선생의 손자로 바로 오고던 선비 집안의 품격과 고급이라는 면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참으로 애통해했다. 이유선 의원이 대통령의 문중 동생 뻘 때는 이성국 씨가 납북되어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라고 알려왔다. 양녕대군파의 도유사로 있었던 이성국 씨는 대통령과 옛날부터 퍽 가깝게 지내며 좋아했던 학자다. 인품이 훌륭하고 덕망 있는 선비로서 독립운동을 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늘 의중에 두고 있는데 정의모 씨와 함께 감찰위원장 물망에 오른 적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정인보 씨를 택했었다. 이성국 씨가 술을 무척 좋아해서 건국초에 대통령이 이하장으로 초청해 술로 테스트를 했다. 그 결과 너무 기운이 좋았던지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 정부 요직을 맡기지 않았지만 인간적으로는 무척 관계가 가까운 친척이었다. 대통령 공직자는 사심이 없고 공정해야 하며 술 먹고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술과 담배를 잃지 않았다. 대통령도 젊어서 수당 친구들과 어울려 시를 지으며 제법 술을 들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신문을 발행하면서부터 나라 위에 중요한 일 하려면 술 마시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술을 끊은 뒤 담배도 입에 안 된다. 윤석호 비서와 이기봉 씨가 집에서 빚은 한국 술과 막걸리를 보내오면 불로장수약이라고 즐길 때도 있었으나 굶는 국민이 있는데 무슨 염치로 내가 경무대에서 쌀로 빚은 막걸리를 마실 수 있겠는가 하며 못 가져 오게 했다. 신성모 국방장관이 김창룡 장군과 이성근 대령을 대동하고 와서 북진 중인 우리 애들이 곧 평양과 함흥에 유엔군보다 먼저 진입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대통령은 김창룡 장군에게 경미한 부역을 했던 서울 시민이 수사기관마다 끌려다니며 곤욕을 여러 번 치르고 또 특무대에 대한 원성이 있다는데 어찌된 일인가를 물었다. 김 장군은 군, 검, 경의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과잉수사와 보복감정에 의한 여러가지 불상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 보고했다. 특무대에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불찰로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바보나 병신은 만들 수 있지만 인재는 단시 내에 만들 수 없으니 특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욱 신중히 다룰 것이며 처벌보다는 훈방 위주로 일을 처리하라고 단단히 일렀다. 대통령은 악질 부역자라도 회개하고 전향시켜 동포 한 명이라도 더 구해주기를 바랐다. 이우익 법무장관이 와서 부역자 심사 문제와 처리에 대해 대통령께 긴 보고를 했다. 대통령은 억울한 시민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일해서 심사할 것을 당부하면서 김창룡 장군이 했던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이 법무장관도 합동수사본부 설치 이전에는 부역자들이 곤욕을 치른 적도 많았고 여러 수사기능을 끌려다니기도 한 것이 사실이나 지금은 그런 폐단이 없어졌다고 보고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약간의 보복행위가 있었고 개인 감정에서 무고를 일삼는 무리들이 있어서 일선 수사관들이 애를 먹었다는 보고도 했다. 이어 이 법무가 현재 부역자 심사를 맡고 있는 심사실장을 적치하에 서울에서 숨어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은 정희택 검사인데 공정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적치하에서 숨어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람이 심사를 한다면 시민들의 원성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인재들이 납치당하고 희생된 이때 한 사람의 동료라도 더 살리라고 당부하였다. 10월 17일 일기는 쓰는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쓰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칭찬을 듣게 되면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 대통령이 문인인 김광석 씨를 비서로 기용한 것은 우리의 경무대 일기를 한글로 적도록 하고 대통령의 기념사나 축사 같은 연설문을 받아 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김 비서는 우리의 일기를 너무나 시적으로 아름답게 써냈기 때문에 대통령의 본뜻은 맞지 않았다. 대통령은 그날 일어났던 일을 꾸밈없이 사실대로 적기들을 원했는데 김 비서가 쓴 일기는 멋있게 표현된 서사시에 가까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통령은 나더러 매일 일기를 기록하도록 했다. 나는 본래 수학을 좋아해서 중학교 수학 선생님은 나를 수학의 진주라는 애칭으로 불러주었었다. 솔직히 나는 시를 짓거나 감상문과 독후감을 적는 글짓기 시간에는 큰 취미를 못 느꼈었다. 그러나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성미에서 일기는 열심히 적었는데 선생님이나 어머니의 칭찬을 받은 기억은 없다. 내 일기가 칭찬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는 미루어두었다 한꺼번에 쓰는 데도 있었지만 어머니나 선생님의 마음에 들 만큼 문학성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대통령은 나에게 평범한 일기를 쓰도록 했는데 계속해서 쓰라는 격려의 의미에서 칭찬해 준다는 사실을 나도 안다. 적치하에서 부역했던 일반 시민과 사회지도급 인사의 대부분이 자술서만 쓰고 혼방되고 있으며 저는 불문에 붙이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어제도 검사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 일이지만 오검사를 공산당이라고 모함하는 투수단과 함께 그럴듯한 정보가 경무대로 전달되어 6.25 두 달 전에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 정보를 날조하여 오검사를 제거하려던 치안국 중앙분실장 백형복 총경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기밀문서를 훔치고 월북해버려 배우를 완전히 밝혀내지는 못했었다. 오검사를 없애버리려는 공산당의 밀고에 속아서 하마터면 독실한 교인이며 투철한 반공투사를 잃을 뻔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오지도 검사 모함과 비슷한 시기에 황규면 비서도 공산당이라는 정보를 백 총경이 날조해서 김태선 시경국장에게 제공하는 바람에 황 비서의 입장이 난처해진 적도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때 경무대는 은밀한 동정이 김일성에게 보고된 사실을 미국 정보를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은근히 긴장되었다. 참으로 신경이 곤두서는 괴로운 일들이었으나 황 비서에 대한 공산당의 혐의는 곧 풀렸었다. 아무튼 대통령은 외국으로 보내는 비밀사는 자신이 직접 타이프하거나 나에게 타이프하도록 했다. 윤영선 농림부 장관이 금년도 추수와 쌀 수확량에 대해 대통령에 보고했다. 작년에 비해 약 3할 정도가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행히 비가 그치고 햇볕이 나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듯하다. 제발 매일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농민들과 전지민들은 물론 계속 북진하고 있는 우리 애들의 고생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